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라디오 조간브리핑 김유진 PD입니다. 2015년 5월 14일 목요일 조간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요 조간신문 일면 머릿기사들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일보 일면 먼저 보죠. 관심병 출신 예비군 총기 난사 참극.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서울에 있는 육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어제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해서 예비군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일면입니다. 예비군 총기 난사 계획적이었다라는 제목의 일면 머릿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한겨레 일면은 이 누리예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머릿기사로요. 누리예산 교육청에 떠넘기기 강행이라는 제목입니다. 정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사이의 갈등을 빚어온 누리과정, 만 3에서 5세 무상보육 정책이죠. 누리과정 예산이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의무지출 경비로 바뀝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청의 책임이라고 못 박는 것은 물론 교육감들이 우선적으로 편성하도록 강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어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재정전략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자, 중앙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족 앞에서 북 현영철 고사총 처형. 집권 4년 차인 김정은 체제의 평양에서 피해 숙청이 재현됐습니다. 2013년 12월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을 반국가 혐의로 처형한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어제 북한 군부 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지난 4월 30일쯤 비밀리에 숙청됐다. 이렇게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비밀리에 숙청됐다고 하는데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고사총으로 쏴 죽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세한 내용 잠시 뒤에 짚어보겠고요. 다른 신문들도 북한의 숙청 사건을 일면 머릿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짚어드린 신문들을 뺀 나머지 신문들 모두 이 소식을 다루고 있는데 마치 헤드라인 카피 뽑는 경쟁을 하는 그런 듯한 모습입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경향신문 일면입니다. 군 2인자 전격 숙청 김정은 공포통치 이런 제목이고요. 국민일보 일면은 평양 공포에 휩싸이다라는 카피로 일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요. 불경죄 처형 김정은 공포통치라는 일면 머릿기사 제목을 뽑았고 조선일보는 공포정치로 버티는 김정은 독재라고 이번 사건의 의미를 규정했군요. 한국일보 일면은 북 극에 달한 공포통치라는 카피로 제목으로 일면 헤드라인 기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지금 짚어드린 내용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국민라디오 묘진 PD입니다. 2015년 5월 14일 목요일이네요. 조간 브리핑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구름사님, 버스 기다리며 출첵하신다고요. 버스로 매일 출근하시는 모양입니다.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목요일이니까 오늘만 넘기면 내일 금요일입니다. 다들 저도 그러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버티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경향신문 일면으로 먼저 좀 가보겠습니다. 관심병사 예비군 총기 난사 후 자살, 이런 제목의 기사고요. 서울 지역 육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해서 가해자 1명 등 3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다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육군은 어제 오전 10시 37분쯤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2사단 송파 강동 동원 예비군 사격훈련장에서 예비군 최모 씨 23살이라고 하는군요. 예비군 최모 씨가 25m 수준 유지 사격 중 주변에 총기를 쏘아댄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밝혔죠. 2013년 10월에 전역한 최 씨는 현역 시절에 B급 관심병사로 분류돼서 부대를 여러 차례 옮긴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육군에 따르면 주특기가 개인 화기로 분류된 최 씨는 실탄 10발이 든 탄창을 K2 소총에 끼우고 엎드려 쏴 자세로 한 발을 쏜 뒤 갑자기 일어나 주변 동료 예비군을 향해 7발을 난사했습니다. 그런 다음 실탄 한 발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이 사고로 3사로에 있던 박모 씨, 24살 박모 씨는 삼성 서울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에 숨졌고요. 24살 윤모 씨도 머리에 관통상을 입고 삼성 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22살 황모 씨와 25살 안모 씨 등은 국군 수도병원, 강남 세브란스 병원 등으로 옮겨져서 총알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최 씨와 같은 7중대 소속이었다고 합니다. 세계일보가 3명 기사를 통해서 어제 이 끔찍한 사건의 재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한 발 사격 후 갑자기 일어서서 동료 향해 7발 발사, 이런 제목입니다. 최 씨가 2박 3일 일정의 향방 작계 훈련을 위해 서울 내곡동 52사단 동원 예비군 훈련장에 입소한 것은 지난 12일입니다. 부대 생활관, 내무반인데 예전에 원래 내무반으로 불렸었는데 생활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부대 생활관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최 씨는 13일 어제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된 사격 훈련을 받기 위해서 사격장으로 이동합니다. 그가 사로에 들어선 것은 오전 10시 30분쯤입니다. 사격장 내 20개의 사로 가운데 가장 왼쪽에 있는 1번 사로에 최 씨는 자리했습니다. 이때 최 씨와 같은 조에 자신의 아들이 속했다는 김재기 씨는 사고 뒤 아들과 통화해서 총기 사고를 낸 최 씨가 교관에게 자리를 바꿔달라고 해서 1번 사로에 갔다고 알려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은 증언의 신빙성을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때 예비군들의 생사가 갈렸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각 사로에선 예비군들은 통제관의 지시에 따라 엎드려 쏴 자세를 취한 뒤 K2 소총 실탄 10발이 든 탄창을 지급받고 표적을 응시합니다. 나머지 19개 사로에도 예비군들이 배치가 됐겠죠. 사로 3, 4m 뒤편에는 다음 차례 사격에 나서는 예비군 20명이 부사수 자격으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사격장에서는 대위급 간부 3명과 현역병 조교 6명이 예비군들의 사격 훈련을 통제했다고 합니다.
최 씨와 가장 근접한 조교는 6m 정도 떨어진 344로 근처에 있었다고 하고요. 이때까지도 최 씨의 돌발 행동을 예상한 이는 없었다고 합니다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나 오전 10시 37분쯤 K2 소총에 10발들이 탄창을 끼워 넣고 사격 개시 구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최 씨는 돌변했다고 합니다. 표적을 향해서 딱 한 발을 쏜 다음 갑자기 일어서더니 바로 뒤에 있던 자신의 부사수와 오른쪽 2354로에 있던 예비군을 향해 총 7발의 총탄을 발사한 겁니다. 이 4발의 총탄이 동료 예비군 4명을 관통했습니다. 이들은 얼굴과 가슴, 목 등의 총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예비군들이 사용했던 K2 소총이 단발 사격 모드로 설정돼 사실상 조준 사격을 한 셈이나 마찬가지라고 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총탄과 비명소리로 훈련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1, 2분쯤 지났을까요? 동료들이 나뒹구는 모습을 지켜보던 최 씨는 총구를 자신의 머리로 향하게 한 뒤 9번째 총탄을 발사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현역 군인 9명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최 씨의 행동을 미처 제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이들 현역 군인을 마냥 비판 내지는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실탄이 든 총을 난사하는 예비군을 향해서 제지하기 위해 몸을 던지는 현역 군인이 없었다는 거 아쉬운 대목이지만은 나무랄 수만도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 두려웠겠죠. 예. 자, 세계일보 3면 기사 이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최 씨, GOP 때 다 죽일 기회 놓쳐 후회. 이웃들, 동네에 정신 이상하다 소문. 이런 제목입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를 난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23살 최모 씨의 범행 동기는 다른 예비군과의 갈등이 아닌 개인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세계일보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불과 2박 3일 같이 지내는데 예비군 훈련장에서 살해를 마음먹을 정도의 심각한 갈등이 불거졌을 것으로 예상하기는 쉽지 않죠. 육군이 어제 공개한 최 씨의 유서에서 최 씨는 무슨 목적으로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아가는 것 같다. 하기 싫고 힘들고 그럴 때 잠을 자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너무 편하다. 깨어있으면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박증으로 되어간다. 이렇게 적기도 했다는군요. 최 씨의 군복 하의 우측 주머니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현역 병사로 육군 5사단에서 근무할 당시에 대한 이야기도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는 늙어가는 내 모습이 너무 싫고 나의 현재 진행형도 싫다. 그래서 후회감이 밀려오는 게 GOP 때 다 죽여버릴 만큼 더 죽이고 자살할 걸 기회를 놓친 게 후회된다. 아쉽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역 복무 당시 GOP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최 씨는 이 B급 관심병사로 분류가 돼서요. GOP에 배치된 지 약 20일 만에 다른 부대로 전출이 됐다고 합니다. 2013년 10월에 제대한 최 씨는 이번이 2번째 예비군 훈련이었습니다. 최 씨는 유서에서 범행을 암시하고 자살 이후 자신의 장래와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내일 사격을 한다. 다 죽여버리고 나는 자살하고 싶다. 내가 죽으면 화장 말고 매장했으면 좋겠다. 완전히 백골화가 되면 가루를 뿌리든가 계속 매장하든가 했으면 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최 씨가 평소에 이상 행동을 보였다는 이웃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최 씨를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웃 주민인 김모 씨는 최 씨가 소리를 지르고 1년 전쯤엔 옷을 벗고 거리를 다니는 모습을 봤다면서 동네 정신이 조금 이상하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렇게 세계일보 기자에게 증언을 했다는군요. 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예. 예비군 훈련에 임하러 가서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잃은 그 젊은
청년들 또 가족들 지금 심정이 어떨지 가늠조차 안 됩니다. 군 당국도 그렇고요. 정부 당국도 그렇고요. 예. 철저하게 조사하되 신중하게 또 섬세하게 접근해서 특히 유가족들의 슬픔을 최대한 좀 어루만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계속해서 어찌 보면 좀 흉흉한 소식입니다.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1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군 2인자 전격 숙청, 김정은 공포통치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북한 인민군 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방부 장관쯤 되는 자리라고 하는군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최근 반역죄로 숙청, 총살당했다는 첩보가 입수됐다고 국가정보원이 어제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국회정보위원회 비공개 현안보고에서 현 부장은 지난달 24일에서 25일 열린 군 일꾼대회에서 조는 모습이 적발되고 김정은 제1비서 지시에 대꾸하고 불이행했으며 김 제1비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부분 등이 불경, 불충으로 지적됐다고 밝혔습니다. 현 부장은 이 같은 지적이 나온 지 불과 2, 3일 만에 반역죄로 몰려서 평양 순안구역 소재 강건 군관학교에서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사총으로 공개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사총이 이 저공 비행하는 비행기를 향해서 지상에서 쏘는 화기입니다. 이걸로 사람을 쏴서 장성택 처형 때는 기관총이 사용됐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참 납득이 안 되는 무자비한 사람들입니다. 또 마원춘 국방위 설계국장,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한광상 당 재정격리부장 등도 최근 6개월 안에 숙청된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은 보고를 했답니다. 어제 국정원은 또 언론에 공개한 북한 내부 특이 동향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김정은 집권 이후 총살된 간부가 무려 7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김정은 정권의 허약한 권력 기반을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김정은 유일 영도 체계 공고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런 공포 정치가 장기적으로 북한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의주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진이 같이 실렸는데요. 김정은 옆에서 졸고 있는 현영철이라는 제목의 사진 기사입니다. 북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지난 4월 24에서 25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훈련 일꾼대회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숙청 사실이 전해지면서 숙청 이유로 지목된 현 부장이 눈을 감은 채 조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담긴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 부장이 숙청된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졸았다, 중요한 행사에서 졸았다, 그리고 김정은에게 말대꾸하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런 이유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사진 속에서 현 부장이 눈꺼풀이 내려오는 거를 이기지 못하는 듯한 인상으로 졸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발견이 되는군요. 세계일보 4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졸고 말대꾸했다고 고사총으로, 군 2인자도 파리 목숨, 이런 제목의 분석 기사입니다. 김정은 체제의 숙청 횟수와 빈도는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과 비교해 잦은 편이고 그 방식도 잔인하고 포악합니다. 교통사고처럼 사고사로 위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간부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하고요. 고사총 같은 이런 무기를 사용하는 극악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포 통치를 극대화하면서 엘리트 내부 균열과 충성심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하는군요. 김정은 체제의 엘리트는 일회용 소품처럼 수시로 교체되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잔뼈가 굵은 노회한 간부를 비롯해 김정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신진 엘리트들도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답니다.
첩보나 정보를 종합해 단순화하면 회의에서 졸기만 해도 총살감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이죠. 간부들이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정부 당국은 김정은의 독단이 심화하면서 간부들 사이에 김정은의 지도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이 보위부와 조직 지도부를 활용하는 공포 통치는 김정은의 어린 나이 콤플렉스와 하루빨리 가시적 치적을 내세우려는 조급증이 겹치는 데서 원인을 찾는 시각이 많다고 합니다. 이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의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인민무력부장을 파리 잡듯 하고 있다면서 잦은 숙청은 권력이 불안정하다는 의미이고 공포정치로 통제는 되겠지만 응집력이나 결속력, 충성심은 그렇게 강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나친 공포심 조장은 내부 균열 등 부작용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지적을 세계일보는 하고 있습니다. 정권 붕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중장기적으로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과 간부들 간 북한 현실과 정책 목표치에 대한 생각의 괴리가 클수록 잦은 숙청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러가 불발에 그친 것도 현영철 숙청 등 내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세계일보는 내리고 있습니다. 현영철이 최근 러시아를 방문한 점을 들어 러시아와의 군사 무기 협력 측면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는 얘기도 담겨 있군요. 참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우리나라 얘기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한겨레 일면입니다. 누리예산, 교육청에 떠넘기기 강행이라는 제목입니다. 누리예산은 만 3에서 5세 무상보육에 대한 예산을 일컫죠. 정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 사이에 갈등을 빚어온 누리과정 예산이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그러니까 시도 교육청이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의무지출 경비로 바뀝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청의 책임이라고 못 박는 것은 물론이고요. 교육감들이 우선적으로 편성하도록 강제하겠다는 뜻입니다. 강제하는 주체는 중앙정부죠. 또 내년부터 정년이 60살로 늘어나는 데 따른 청년 고용 위축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도 생깁니다. 자, 정부는 어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재정 전략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2015에서 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우선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고요. 교육청별로 편성 결과를 공개토록 할 방침입니다. 의무지출 경비는 중앙부처가 지방조직에 예산을 내려보낼 때 강제적으로 편성토록 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누리과정을 의무지출로 지정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등에 정부는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누리과정이 의무지출로 지정되면 각 교육청은 예산의 10%가량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무조건 책정해야 합니다. 이에 시도교육청들은 교육 자체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방교육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사면으로 가서 관련 기사 계속 좀 보겠습니다. 추가 재정 지원 없이 형 동생 복지 다툼 부추기는 정부라는 제목입니다. 교육청들은 당장 시행령을 법 위에 두는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유치원과 보육기관을 묶는 유보통합을 추진 중이라지만 아직 어린이집은 시도지사 관할로 법률이 정한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지방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에만 쓰도록 돼 있죠.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어린이집 지원을 위법이라며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법적 근거의 정비, 지방교육재정 확대가 먼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만 5세만 지원하던 2012년엔 4,400억 원이었지만은 2013년 이후 만 3에서 5세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올해는 2조 1,000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올해 교부금 총액의 5%를 차지하는 만만치 않은 규모입니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은 교부금을 늘리도록 법을 바꾸자고 주장해왔으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정난에 정부 정책부터 챙겨야 한다며 맞서왔죠. 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경우 교육감들과 권한 다툼 등 법적 분쟁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교부금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부터 편성해야 하면 다른 재량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추가 재정 지원이 없다면 내년 경기 지역 초중고생 1인당 예산이 66만 원쯤 줄게 된다. 과연 학부모들이 동의하겠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교육청들은 학교 안전 등과 관련해 급한 시설비는 빚을 내서 충당하고 있고요. 학교 운영 지원비나 문화예술교육, 학교체육, 영재교육 등 교육활동 지원을 줄줄이 감액한 상황입니다. 이런 탓에 초중고 교육의 질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교육감 재량 사업인 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도 불안정성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교부금의 84%가 경직성 경비다. 무상급식과 복지 예산이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는 29일 제주도에서 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강구해 보기로 했는데 글쎄요. 정부가 이렇게 돈 못 주겠다고 하니 무슨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겠습니까? 예, 전국 시도 교육감들 진짜 머리 아플 것 같습니다. 예. 자, 정치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5면에 실린 기사네요. 정말 단속하면 분란 수그러들까? 이런 제목인데 이 정말에서 정에 작은 따옴표가 붙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의 정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어제 공갈 막말 파문의 당사자인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서 최고위 출석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사실상의 직무정지라며 엄중한 징계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출석정지 결론을 내리는 데까지도 내부 진통을 겪은 데다 당 일각에서는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서 분란이 말끔하게 해결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출석 정지 결정에 대해서 본인도 자숙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는데 스스로 밝힌 자숙의 내용이 미진하다. 그래서 사실상의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출석 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새정치연합 당원 당규상 당대표에게 선출직 최고위원에 대한 직무정지 권한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위 출석 정지라는 형태로 정치적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합니다. 유은혜 대변인은 최고위 출석 정지 기한에 대해선 기간은 지금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무기한 출석 정지인 셈이겠죠. 어떤 언론은 무기정학이다. 예, 이런 좀 잔인한 비유까지 했던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어제 이런 내용이 알려지니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조만간 미루어졌던 당의 혁신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이 거론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표는 지난 11일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만나서 당 인재영입위원장 제안 의사를 전했으나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은 당내 갈등 수습이 우선이라며 일단 완곡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당 지도부는 정청래 최고위원을 징계하는 선에서 이번 논란을 마무리하려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친노 패권주의, 이른바 친노 패권주의, 제가 이른바라고 붙인 건 사실 친노 패권주의라는 게 실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뭔가 팩트가 확인된 건 적어도 최근에는 없지 않습니까? 일종의 레토릭이기 때문에 이른바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친노 패권주의 청산을 요구해온 비노 진영의 반발은 여전하답니다. 문 대표와 중도 성향 의원들로 구성된 민진모,
새정치민주연합 집권을 위한 모임 민진모 소속 의원들의 오찬에서는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출당 조치뿐 아니라 문재인 지도부의 재신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고 합니다. 공갈 발언에 격분해 사퇴한 주승용 최고위원도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와는 별개로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최근에 새정치민주연합 내 분란은 이른바 비노라고 하는 세력의 문재인 흔들기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겨레가 6면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비노, 문재인 흔들기, 왜? 대체 왜 흔들까? 이런 이유를 한번 찾아보는 기사입니다. 4.29 재보궐선거 참패 뒤 보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내홍의 이면에는 내년 4월 총선 공천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게 당 안팎의 중론이라고 한겨레는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사족을 좀 붙여보자면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의사회 구현? 복지정책 입안? 글쎄요. 다음 총선에서 다시 당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천을 둘러싼 다툼인 거다. 한겨레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재보선 패배로 리더십에 흠집이 난 문재인 대표 체제를 이 기회에 최대한 흔들어 놓아야 올해 하반기에 본격화할 총선 국면에서 친노의 독주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문 대표를 겨냥한 비주류의 집요한 공세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친노 독주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는 게 이 비주류만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한겨레는 또한 짚고 있네요. 지난 2월 전당대회 당시 문재인 대표를 지원했던 범주류 쪽 한 5의원은 문 대표는 모르겠지만 주변의 친노 인사들이 당 혁신을 명분으로 호남과 수도권의 다선 중진들을 희생양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내에선 4.29 재보선에서 이탈 징후가 확인된 호남 민심을 추스르려면 대폭 물갈이가 불가피한데 호남 의원들의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선 수도권 중진은 물론 다선 486 의원들도 교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나돈다고 합니다. 이 물갈이 공포에 더해서 친노 한명숙 대표 체제에서 이루어진 2012년 총선 공천의 트라우마도 비주류의 동요를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한겨레는 짚고 있습니다. 당시 공천 탈락설에까지 휘말렸던 한 비주류 재선 의원은요. 2012년 공천을 주도한 게 지금 문 대표 주변에 있는 친노 실세들이라는 게 정설이다. 공천 탈락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남은 비노 의원들로선 문재인 체제가 지속될 경우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란 우려를 당연히 갖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한길, 박지원계로 대표되는 비주류 내부의 경쟁의식이 내분을 키웠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한겨레 주장대로라면 대체 새정치연합은 몇 갈래로 갈라지는 겁니까? 일단 친노와 비노, 또 비노 쪽에서 범친노 내진 범주류와 비주류, 또 그 사이에서 김한길계, 박지원계 이렇게 나눈다는 건데 다 외워지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이겁니다. 다음 총선 공천권 그 지분 다툼 차원에서 자꾸 견제하고 잽을 날리고 때로는 어퍼컷 이런 것도 날리고 그러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공천 지분을 조금 더 많이 거머쥘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은 총선이 가까워 올수록 이런 내분이 더 심해질 수도 있겠군요. 어떻게 흘러갈지 참 궁금합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한국일보 8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괴로운 무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별명이 무대죠. 무성대장의 약칭이던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청향의 연일 직격탄 이런 제목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불발과 관련해서 청와대에 내비치는 불편함과 불만의 강도가 점차 세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처리 무산의 책임을 여당이 모두 뒤집어 쓰고 있다는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청와대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꼬집는 의도로 풀이가 된답니다. 김무성 대표는 어제 국회 퓨처라이프 포럼 주최의 공무원연금 개혁 세미나에 참석해서 맹탕 개혁이다, 졸속이다, 비열한 거래다 이런 말로 매도당하면서 이렇게 오물을 다 뒤집어 써야 하는지 기가 막힌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4개월 만에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을 성공시킨 건 전혀 평가받지 못하고 이런 말을 듣는 심정을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반문했다고 하는군요. 김무성 대표는 특히 대통령은 한숨이 나온다는데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듯 답답하다면서 박 대통령을 향해 맞불을 놨습니다. 그 전날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석상 발언을 두고 한 말입니다. 자신의 답답함이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 이런 의미겠죠. 개혁안 처리의 걸림돌이었던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와 관련해서도 김 대표는 소득 대체율 문제는 완전 별개인데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가 이슈가 되니 허망할 따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도 공무원연금 합의문을 정부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비판하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며 과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잘못됐는지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김무성 대표 주변에선 지난 6일 김 대표가 청와대의 입장을 감안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수정 제안을 거부했는데도 오히려 이 같은 결단을 폄훼하고 있다는 불만도 상당히 퍼져 있다고 합니다. 김무성 대표가 개혁안 처리 불발에도 자신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리얼미터의 지난 11일자 조사에선 차기 대권 주자 가운데 김무성 대표가 지지율 22.6%를 확보해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아주 극미한 그런 차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0.1%포인트 차로 앞지르면서 실로 오랜만에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배경에 있기 때문에 청와대를 향해서 한번 할 말 좀 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치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자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에?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니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네, 2015년 5월 14일 목요일 국민라디오 주간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김효진 PD입니다. 자, 북한에서 그 숙청 사건 있었다는 것과 관련해서요. 이 민생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불충불경은 알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북한은 인재가 남아 도나 봐요. 예,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재가 남아 도니까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여차하면 그냥 없애버리는 거 아니냐. 예, 그런가 봅니다. 자, 서울신문 8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면입니다. 1억 비박 현직 도지사 검찰 홍준표 신병철이 3가지 고민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검찰이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지사의 신병 처리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수일이 지났죠? 예,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은 장고를 거듭한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 비리 사건 피의자, 그것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는, 즉 구속할 만하다고 판단이 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한두 차례 고강도 소환 조사를 한 다음에 바로 영장을 치죠. 예, 그 사이 구치감에 피의자를 가둬놓는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대기시켜 놓은 상태에서 실질 심사 결과가 영장 발부로 나오면 바로 구속을 하고 이런 절차가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정말로 검찰이 장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한다는 방침은 정했지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론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3천만 원 수수 혐의의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조사까지 마무리한 뒤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답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이완구 전 총리까지 조사하고 일괄 처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검찰은 홍 지사의 금품수수 혐의 입증에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검찰 수뇌부는 물론 특별수사팀 내부에서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답니다. 우선 금품수수 의혹 액수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영장 청구 기준에 못 미친다는 점이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합니다. 검찰은 통상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경우 수수금액 2억 원을 기준으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 왔습니다. 관례를 깨고 1억 원 수수 혐의의 홍 지사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다면 표적 수사, 과잉 수사 등 시비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이 검찰로서는 부담이라는 겁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유력 정치인 8명 중 홍 지사만 친박이 아니라는 점에서 꼬리 자르기 논란이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 지사에 대해서 만약에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 수사를 하다가 재판에 넘기는 상황을 가정해 볼 경우에 만약에 이후에 리스트에 오른 다른 사람들 수사도 해야 되는데 다 친박 핵심 실세들 아니겠습니까? 실세 출신이거나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저런 이유로 정당한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친박이니까 봐주고 비박인 홍준표 지사 만만하니까 잡아가둔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이게 우려가 된다,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겠죠. 현 단계에서 일부 측근들이 사건 관련 참고인들에게 현 단계에서 일부 측근들이 사건 관련 참고인들에게 건 회유성 전화만으로 홍 지사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요, 홍 지사가 측근들에게 구체적인 내용까지 지시했다는 점이 입증이 돼야 하는데 매우 어려운 일이라면서, 하지만 입증이 될 경우 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수사팀은 만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기각할 경우까지 내다봐야 하는 처지입니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당장 홍 지사 측의 역공이 거세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완구 전 총리 등 다른 7인에 대한 전체 수사 동력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국일보 11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검찰 이완구 수사도 끝내 감추나?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도 검찰은 끝까지 패를 내보이지 않을 것인가?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은 지난 8일 홍준표 경남지사를 소환 조사하면서 금품수수 일시와 장소를 끝내 묻지 않았습니다.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에 대해 피의자 본인에게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수사 방식과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오늘 이완구 전 총리의 소환 조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서 검찰의 이례적 행보가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사건의 유사점,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 사건과 이완구 전 총리 사건의 유사점은 돈을 주고받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대립하는 언론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홍 지사의 경우 1억 원이 전달됐다는 장소를 두고 의원회관 707호설과 지하 주차장설 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환 이후 의원회관 707호로 어느 정도 특정되긴 했지만 금품 수수 시점은 2011년 6월 무렵이라고만 알려졌을 뿐 정확한 날짜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 재보선 당시 문제의 3천만 원이 이 전 총리의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전달된 날짜와 관련해서 4월 4일이다, 4월 7일이다, 3월 28일이다 등으로 참고인 진술이 엇갈린 사실이 공개되면서 혼선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거 증언이나 진술의 신빙성이 훼손되는 것이고요. 증거 능력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예. 검찰은 일단 4월 4일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또 돈의 포장 방식을 둘러싸고 아직도 불분명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로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건 관련자들이 외부에서 바깥에서 사실과 다른 말들을 쏟아내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한다고 여길 법한 상황이죠. 사실 검찰 수사는 최대한 보안을 유지하면서 진행되는 탓에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한 보도가 항상 정확하진 않습니다. 대형 사건 수사에서는 사실과 다른 오보도 심심찮게 일어나곤 합니다. 하지만 동일 쟁점에 대한 팩트가 이렇게 판이하게 쏟아져 나오는 것, 보도로 쏟아져 나오는 경우는 분명히 이례적입니다. 공여자 진술 확보가 불가능한 이번 사건에서 즉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목숨을 끊고 망자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이런 상황을 역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색다르고 예측하기 힘든 수사 기법들을 짜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수시로 토로해 왔다는군요. 홍 지사에게든 이 전 총리에게든 검찰이 그동안 확보해둔 핵심 증거들을 감추면서 최대한 늦은 시점에 히든 카드를 제시해서 그들의 알리바이를 깨겠다는 게 검찰의 보관으로 보인다고 한국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보도를 전하면서 참 웃기다는 생각이 드는 게 검찰이 이렇게 열심히 나름의 기법을 세워서 보관을 만들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신문이 다 취재해서 알려준단 말입니다. 뭐 언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려는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한편으로 보면 참 좀 웃음이 나는, 좀 우습기도 한 그런 대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읽다가 퍼뜩 생각이 들어서 쓸데없는 소리 한마디 해봤습니다. 자, 흥미로운 기사가 오늘 조간에 나와 있습니다. 중앙일보 12면인데요. 반기문 조카, 경남기업 빌딩 매각 국제사기 의혹, 이런 제목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겁니다. 경남기업의 핵심 자산이죠. 베트남의 랜드마크 72 빌딩 매각을 둘러싸고 국제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의혹의 핵심 인물이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조카인 반주현 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가뜩이나 이 반기문 총장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하고 관련해서 심심찮게 거명이 돼 오지 않았습니까? 성완종 전 회장이 어느 스님과의 대화 과정에서 이완구 전 총리와의 전화 통화 내용을 털어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였다는 거죠. 이완구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에게 전화를 해서 아니 내가 대통령을 좀 해야겠는데 성형은 왜 반 총장을 미냐, 나를 밀어야지, 이런 내용,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3월 말 경남기업은요, 채권단에 카타르 투자청이 랜드마크 72 매입 의향을 표시했다며 공식 문서를 제시합니다. 카타르 투자청의 이사진 승인이 떨어졌고 대표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도 스스로 목숨을 끊기 하루 전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투자 의향서 성격인 이 공식 문서는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기업이 랜드마크 72의 매각을 공식화한 것은 지난 1월 15일 영국계 부동산 투자자문사인 콜리어스 인터내셔널 뉴욕 지점이 랜드마크 72 매각 주관사로 선정됐다고 금감원이 밝히면서입니다. 콜리어스의 랜드마크 72 담당 임원으로 해당 계약을 전담한 사람이 바로 반기문 총장의 조카인 반주현 씨입니다. 그는 최근까지 경남기업에서 상임 고문으로 일한 반 총장의 동생
반기상 씨의 장남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끈끈하게 얽혀 있네요. 반기문 총장의 동생 반기상 씨가 최근까지 경남 기업에서 상임 고문으로 일했고요. 이 사람의 장남 반주현 씨가 이 석연치 않은 랜드마크 72 매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요, 반 씨가 경남 기업에 전달했다는 카타르 측 공문이 위조됐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카타르 투자청 담당자는 취재팀의 확인 요청에 해당 문서와 내 서명 모두가 위조된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또 빌딩을 소유한 경남 기업에 대해서도 처음 들어보는 회사라면서 반 씨가 랜드마크 72 빌딩에 대해 매수 의사를 물어본 적은 있지만 카타르 투자청은 매수 의향이 없음을 이미 밝혔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서에 수신자로 기재되어 있는 반주현 씨에게 해명을 요청했는데 중앙일보가요. 반 씨는 현재 랜드마크 72 빌딩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말을 했답니다. 참 알쏭달쏭한 일입니다. 경남 기업 누구까지 어디까지 관여 연루가 되어 있는 걸까요? 궁금하네요. 자, 한국일보 11면 기사 보겠습니다. 정말로 눈살이 찌푸려지는 기사입니다. 대지진 여파로 고통받고 있는 네팔에서 한국 구호팀원이 개신교를 선교하는 전단지를 배포해 비난을 사고 있답니다. 진짜 이건 진짜 창피합니다. 13일 어제죠. NGO 굿피플에 따르면 네팔에 파견된 굿피플 의사회 소속 재난의료팀 팀원 중 한 명이 최근 진료 접수처에서 현지인들에게 개신교 메시지를 담은 유인물을 배포했습니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의료팀은 2박 3일간 네팔 라메찹 한 병원에서 산간 지역 주민들을 치료하기 위해 지난 8일 현장에 파견됐습니다. 해당 유인물은 국내 한 교회가 영어로 작성한 전도지입니다. 이 일은 현지 매체인 온라인 하바르라는 매체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기사는 구호 활동을 위해 한국에서 온 이들이 비타민과 함께 개신교를 선전하는 종이를 배포해서 네팔인이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으며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이런 내용이 빠르게 퍼지고 있답니다. 네팔에서는 주민의 약 80%가 힌두교를 믿습니다. 굿피플은요, 1999년 창립된 국제개발협력단체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굿피플은 홈페이지에 비록 한 개인의 돌발 행위이지만 책임을 통감하며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해당 의료진을 굿피플 의사회에서 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정말로. 참. 주민 80%가 힌두교 믿는 동네에 가가지고, 글쎄요.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사람들에게 종교는 곧 삶 그 자체입니다. 왜 거기에 침투하려 듭니까? 봉사활동만 하면 될 것이지요. 이것도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너무 말했죠? 죄송합니다. 한결의 6면으로 가보겠습니다. 50% 연금론이 집어삼키는 블랙홀 이런 제목입니다. 정치권과 정부, 학계, 공무원 단체 등이 모여 지난 2일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공무원연금 개편안이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라는 수치를 놓고 여야가 합의파기 논란을 빚으면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협상을 전면 중단한 채 힘겨루기를 하면서 50%라는 숫자가 공무원연금 개편과 공적연금 강화 등 모든 논의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이 명목소득 대체율 50% 명기에 부정적인 이유로 미래세대 부담을 꼽고 있지만 속내는 당장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정적 여론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한겨레는 보고 있습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이 50% 명기를 고집하는 배경에는 정부 여당에 대한 강한 불신이 깔려 있다고
한겨레는 또한 분석을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득 대체율 50%라는 수치에 함몰돼서 연금 관련 논의를 닫아두기보다는 50% 명문화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 교수는 야당이 50%를 양보하는 대신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현재보다 상향 조정한다는 수준의 여당 약속만 이끌어낸다고 해도 공무원연금 개편과 공적연금 강화 논의를 다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했고요. 정연정 배재대 공공행정학 교수는 야당이 50% 명기를 여당에 요구하려면 국민 여론을 등에 업어야 하는데 50%라는 수치는 아직 국민적 합의를 거친 내용이 아니다. 50% 명문화가 필요하다면 여당의 이를 요구만 할 게 아니라 대국민 설득 작업에 나서야 한다. 이런 지적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50%라는 이 수치에 집착돼서 좋은 논의 자체가 사장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자, 오늘 조간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거르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